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미국과 관세 담판을 코앞에 두고 정부뿐만 아니라 재계까지 나서 그야말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출국한 데 이어 오늘은 정의선 현대차 회장까지 방미길에 오르며 막판 협상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하영 기자, 이 정부에서 경제통상 외교수장이 미국으로 총집결하고 있는데 재계까지 지원 사격에 나섰군요. 네, 오늘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까지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앞서 정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대규모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한 만큼 우리나라 관세 협상단에는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대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면서 정 회장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출국한 데 이어 어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김동관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미국 측에 제안한 조선산업협력을 구체화하는 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반도체 협력으로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반도체 투자 확대와 기술 협력을 제안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미국에 370억 달러, 54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고 텍사스주 테일러에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테슬라와 22조 8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이 공장에서 인공지능 칩을 생산하기로 했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흥과 투자 유치 전략과도 맞아떨어지면서 한미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관련 회의도 열렸는데 어떤 내용이 언급됐습니까? 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차분하게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짜서 논의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선이 아닌 다른 분야도 사실 대한민국이 기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랄지 이체전지랄지 바이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농축산물의 민감성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측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관세 담판을 코앞에 두고 현지에서는 계속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새벽 미국에 도착한 지 3시간 만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만났습니다. 이튿날 베센트 재무장관과의 최종 담판을 앞두고 협상안을 조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러트닉 장관은 일본의 관세 협상 과외를 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경제재생상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기 전날 자택에서 3시간 동안 예행 연습을 시켜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세 협상의 키맨이자 첫 협상 관문으로 꼽히는데요. 우리 통상당국이 러트닉 장관의 동선에 따라 워싱턴과 뉴욕, 영국을 오간 것도 구 부총리가 도착하자마자 러트닉 장관을 만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역시나 관세 면제겠죠? 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우리나라에 예고된 미국의 상호 관세는 25%입니다. 여기에 철강에는 50%,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는 25%의 품목 관세가 이미 매겨졌고요. 앞으로 반도체까지 우리 주력 수출품에 관세가 매겨지거나 예고된 상황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말씀대로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를 모두 면제받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다른 나라와의 협상 결과를 보면 현실화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일본과 유럽연합이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만큼 우리 입장에선 15% 사수가 현실적인 최적의 시나리오입니다. 반면 협상이 결렬돼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경제에 큰 타격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일본과 유럽에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율이 15%보다 높은 수준으로 타결된다면 성공적인 협상이란 평가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25% 부과 시한을 이틀 앞두고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막혔던 각종 쟁점 법안을 다음 주에 처리할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총력 저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미국이 제시한 협상 시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야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밑에서 총력 대응하겠다는 뜻이 확고합니다. 농해수위 위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회는 오늘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는 대한민국 농어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농민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면서 이런 통상 압력은 동맹이 할 짓이 아니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은 더 이상 쥐어짤 마른 수건이 아닙니다. 협상 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만큼 지도부에서도 우려와 답답함이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키우는 전략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아침 미 대사관 앞에 기자회견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정부의 운신의 폭을 넓혀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국민의힘은 발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김건 의원은 일본과 유럽연합보다 협상력이 부족해서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를 해야 하는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쌀이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문제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일본과 EU처럼 관세 15%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도 15%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협상이 굉장히 잘못된 협상 결과라고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다음 달 5일이면 끝이 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예고한 대로 입법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농업 2법 등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속도전에 반발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8월 5일 자정에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쉬는 기간 없이 국회를 열어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를 알려야 한다는 건데 사실 속내는 3대 특검 수사를 대비하고 다음 달 22일인 전당대회 일정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필리버스터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면서 다음 달 21일 본회의가 예상되는 만큼 이후 며칠 동안 국회에서 대기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만큼 다음 달 본회의 안건 상정 순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더 이상 국정 발목 잡기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끝으로 전당대회 앞둔 여야 당권 레이스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어제 파리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TV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두 후보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생각이 비슷했는데요.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남북관계 방향에 대해서도 평화가 경제이고 민생이라면서 10월 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도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경태, 안철수, 장동혁, 주진우 의원, 또 장성민, 양향자 전 의원 등입니다. 찬탄, 반탄파의 대결 구도를 중심으로 인적 쇄신과 전환길씨 입당, 또 신천지 논란 등 다양한 사안이 꼬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임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 펀드를 조성해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며 새 정부 성장 전략의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이 배임죄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 경영활동 위축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는데요. 한국에서 경영활동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인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기업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항인 배임죄를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제재를 받는데도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게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며 개선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곧바로 가동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를 시작하고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되어 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주문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서둘러 예산안을 마련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네, 이 대통령 오늘 새 정부 성장 전략도 제시했다고요? 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를 성장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미래 산업과 AI 중심의 첨단 기술 산업 위주로 대한민국 경제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할 거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라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과 대중소기업 그리고 원하청기업 간 상생협력 같은 과제들도 지속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정부 부처 직용이 갖춰져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과제 중심의 성장 전략 TF로 전환하겠다며 경제부총리가 TF를 맡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다음 달 중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스가 전 총리를 수석 대표로 한 이란 의원연맹 대표단이 오늘 방한해 이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에선 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민홍철 연맹 간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성사된 첫 일본 정계 고위 인사와 이 대통령의 만남에선 한일 관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의 두 번째 소환 요구에도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조금 전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 구인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준혁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이미 구치소에 있는데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유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오정희 특검보는 조금 전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늘 오후 2시 12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의 공천 개입 의혹과 대선 토론에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허위사실 공포 혐의 등 소환조서 통보 때와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는데요. 특검이 이미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구속 이후 소환과 재판 등에 응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고 어제와 오늘 연이은 소환 통보에 모두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내란 특검과 달리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본격 강제 수사 절차에 돌입한 건데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내란 특검의 앞선 강제 구인 시도가 이미 세 차례나 불발된 전력이 있는 점은 향후 변수로 꼽힙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YTN에 건강 문제 때문에 특검에 불출석하고 있다면서 실명 위험이 있다는 주치 진료 의견서를 오늘 구치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목걸이가 일단은 모조품이라고 확인을 했죠. 네, 특검은 그런데 지난 2022년 6월 김 여사의 목걸이 논란이 일었을 당시의 목걸이가 아니라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목걸이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목걸이가 누군가에게서 뇌물로 받은 물건일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유는 김 여사 측의 바뀐 해명 때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일었던 지난 2022년 대통령실은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고 일부는 소상공인에게 샀다고 해명했지만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는 모두 모조품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검은 영부인이 가짜를 순방해 착오가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무겁지 않은데도 구매 경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점이 의심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논란의 순방 목걸이가 또 다른 의혹으로도 이어지고 있죠. 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신문을 위해서 법정에 들어오고 나가며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나토 목걸이 논란 이후 윤 전 본부장이 건진 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에게 주라며 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걸이를 빌렸다는 해명을 보고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면서 전달했다는 건데요. 이 밖에도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전 씨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멜콩강 개발 사업 지원, 통일교 YTN 인수, UN 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윤 전 본부장 측은 정식 절차에 따른 조직적인 집행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상병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음을 인정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내란 특검 수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내란 특검 어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조사를 위해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고 양측이 이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 특검이 해당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안철수 의원 조사가 불발이 되면서 특검은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을 소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면서 관련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특검은 의혹 수사를 위해 다만 특정 정당만을 조사하진 않을 거라면서 필요한 사람은 전부 조사할 계획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영장 심사 준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범행의 중대성을 중점적으로 지적한다는 계획인데 이 전 장관 측이 혐의 전반을 부인하는 만큼 신문 과정에서의 공방도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최상병 특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로서를 시인하는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최상병 특검 어제 오전부터 오늘 새벽까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17시간가량의 고강도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 전 원장은 최상병 사건 조사 결과가 보고된 2023년 7월 수석 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조태용 전 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이충면 왕윤종 전 비서관 등도 조사 과정에서 경로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최근 또 다른 회의 참석자인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전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통신 기록도 확보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지난주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 통신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등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등의 자료를 받아서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의 기록을 분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료 확보 대상에는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도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고 다른 사람의 것을 건네받은 게 아니라 본인에게 비화폰이 지급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화폰 통신 기록 모두를 넘겨받아서 분석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전에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에서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은 구속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먼저 대전 사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대전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남성이 붙잡힌 게 언젠가요? 네, 도망친 지 24시간 만인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검거됐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대전 산성동에 있는 지하차도 주변에서 붙잡았는데요. A씨는 범행 이후에 차와 오토바이를 번갈아 타면서 도주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동선을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 음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서 A씨는 어제 정오쯤 대전 괴정동 거리에서 옛 연인인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네, 비슷한 사건이 울산에서도 일어났는데 울산 사건의 피해자는 오늘 구속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그제, 그러니까 지난 28일 울산에서도 있었습니다. 30대 남성 B씨가 그제 오후 3시 40분쯤 울산 북구에 있는 한 병원 주차장에서 옛 연인이었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피해 여성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B씨는 차를 타고 도주하려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게 제압당해 현장에서 검거됐는데요. 울산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문을 위해 유치장을 나선 B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B씨는 범행 전 피해 여성을 집요하게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난 3일 피해 여성이 한 차례 폭행 신고를 했고 엿새 뒤인 지난 9일에는 B씨가 집 앞으로 찾아와 스토킹 신고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번의 신고가 이뤄진 사이 B씨는 160통이 넘는 전화와 400통 정도의 문자 메시지로 피해 여성을 괴롭혀온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여성에 대한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지만 B씨는 이를 어기고 범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폭염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폭염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어제 126명의 온열질환 환자가 새롭게 보고됐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시체계 자료를 보면 어제 하루 전국 응급실 500여 곳에서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 증상으로 모두 126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이 가운데 한 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이후 온열질환 누적 환자는 2,768명을 기록해 지난해 2.6배에 달했고요. 누적 추적 사망자 역시 13명으로 작년보다 9명 많이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가장 더울 때인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과 운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그늘을 찾아다니며 물을 자주 마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8.8의 강진으로 일본도 태평양 연안 지역에 광범위한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와이와 필리핀 등도 쓰나미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일본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이번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일어난 지진의 피해 규모와 관련 여파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일어난 강진의 여파는 해변에 인접한 지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질 당국은 규모 8.8의 지진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 1952년 이후 73년 만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캄차카 반도에서는 3에서 4m 높이의 쓰나미가 해안을 휩쓸면서 항구 도시가 침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캄차카 반도의 지진으로 일본 태평양 연안 지역에도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보 대상 지역에는 홋카이도 동부, 도호쿠, 간토, 간사이 등인데 도호쿠 지역의 이와테현에서는 1.3m의 쓰나미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예측하는 최대 쓰나미 높이는 3m입니다. 일본 현지 방송국들은 일제히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쓰나미 관련 특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쓰나미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다른 국가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도 알래스카주 알류산 열도와 하와이, 괌 등 태평양 도서 지역에 높이 1에서 3m 높이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하와이 호놀룰루 당국은 파괴적 쓰나미가 예상된다면서 해안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필리핀과 마셜 제도 등에도 쓰나미가 닥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캄차카 반도는 지각 활동이 활발해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 밖에 중국과 타이완에서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중국 자연자원부 해일경보센터는 현지 시각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해일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상하이를 비롯한 동부 연안 지역과 타이완에 재해성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기상당국도 현지 시각 오후 1시 18분부터 남동, 남서부 해안에 0.3에서 1m 높이의 파도가 닥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 노동 현장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의 최전선에서 연일 고군분투하는 소방대원들 역시 폭염을 이겨내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기자가 오늘 소방대원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경기 포천소방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현장에 다녀왔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소방서의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주택에 벌집이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저희 YTN 취재진도 곧장 현장에 따라갔었는데요. 대략 10여 분 만에 소방대원들은 주택 천장 밑에 달려있던 사람 얼굴만한 벌집을 제거했습니다. 벌집 제거에 앞서 소방대원은 하얀색의 벌집 제거 보호복을 착용했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복이 온몸을 빈틈없이 감싼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입기도 힘들 정도라 여러 명이 입고 벗는 걸 도와줘야 했습니다. 벌집 제거에 참여했던 소방대원은 벌에 쏘여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복의 재질이 두껍다 보니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날 만큼 덥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벌집 보호복이고요. 근데 이게 충분히 그렇게 잘 되는 그런 제품까지는 아니라서 벌집 제거 현장에 나가서도 좀 장시간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습기가 또 찰 수가 있어요. 네, 최근 폭염으로 인해 소방 활동도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곳 포천소방서에 오늘 오전 8시 반쯤 도착했는데요. 때마침 근무자 교대를 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기통, 랜턴, 헬멧 등 기초적인 개인 안전장비부터 화재 진압 등에 쓰이는 전문적인 장비와 차량까지 꼼꼼하게 점검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포천소방서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40건이 넘는 119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무더운 날씨로 온열 질환, 탈수 등 증상을 호소하는 응급 환자가 늘어나며 하루 평균 수십 건에 달하는 소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염으로 소방대원들의 어려움 역시 커졌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더운지 알아보기 위해 제가 조금 전 직접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 과정에 입는 방화복을 입어봤는데요. 마치 두꺼운 외투 같았고 바람도 통하지 않아 잠깐 입었을 뿐인데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소방은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 진압 시 돌아가며 현장에 투입되는 순환 근무를 시행하고 현장 활동이 길어지면 잠시 시원한 곳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긴급 회복반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시간 야외에서 활동이 이어지다 보면 이걸로 충분치 않을 때도 많은데요. 대원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포천소방서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서울의 열대야가 7월 한 달 동안 21일 나타나면서 1994년과 나란히 역대 가장 많은 해로 기록됐습니다. 중복인 오늘도 수도권 일부 지역은 38도를 넘는 등 강한 폭염이 맹위를 펼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밤마다 무척 덥더니 서울의 7월 열대야 일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7월 1일부터 29일까지 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21일로 역대 최고였던 1994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대야가 자주 발생한 건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머무르면서 열기가 계속 쌓였고 남풍과 동풍이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서울 등 서쪽 지역의 기온이 더욱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열대야가 오늘 밤 사이에도 나타난다면 1994년과의 타이를 깨고 단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네, 중복인 오늘도 폭염이 강했는데 38도를 넘은 곳이 있다고요?
네, 오후 3시 반 기준 경기 가평 청평면은 38.2도까지 올랐고 용인 기흥구는 37.9도, 서울도 36.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지대인 태백마저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제주 산간과 추자도를 빼고는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오전 10시를 기준으로는 부산과 울산 등 영남 동해안과 제주 북부의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이번 폭염의 주된 원인은 대기상층 티베트 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덮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태풍의 북상으로 기압계가 변화하면서 티베트 고기압 일부가 분리돼 우리나라는 잠시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고온가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전히 버티고 있어 맑은 하늘에 강한 햇볕, 뜨거운 남풍이 유입되면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주말과 다음 주 초까지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는 만큼 햇볕이 강한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양산을 쓰거나 물과 그늘을 자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복귀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 소환에 이틀 연속 불응한 가운데 특검은 예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제 구인이 과연 가능할까요? 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시죠. 소위 말하는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부분들을 뭐 지지층이라든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은 면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럼 결국에는 끌려 나오는 모습이 연출될 거라고 보세요? 강제 구인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차량으로 이렇게 태워가지고 특검 조사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형집행법상 뭐 자해를 한다든지 난동을 부린다든지 하는 경우만 이제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교도관들이 강제로 끌고 나와라. 덩치가 보통 커야지 말이죠. 현실적으로 몇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불끈 들어가지고 끌고 온다라는 것은 가상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네, 체포영장이 또 청구가 됐고요. 발부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 의자에 앉힐 뾰족한 수가 있느냐 여부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박범계 의원은 오늘 쉽게 말해서 팔다리를 번쩍 들어 올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지시를 받은 그 공무원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조사실 사무실에 앉혀놓는다고 해도 결국은 강제 구인하는 것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 본래 목표인 조사가 가능할까 뭐 이런 그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사에 피하지 않겠다, 당당하게 받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그 많은 걱정을 하게끔 처신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조사실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그렇고 본인 지지자들에게도 그래도 내가 지지했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비겁하진 않다. 이렇게 좀 지지자 위로 차원에서라도 스스로 조사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꿈쩍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오늘 주치의 진료 의견서를 낸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눈병이 심해져서 뭐 실명의 위험이 있다, 시력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저는 뭐 깜빵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다녀왔던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한 번 갔다 올 때는 잘 모르는데 그 두 번째 들어가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된 거 아닙니까? 지금 들어가서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병인 당뇨병이 있는 데다가 눈도 안 좋고 해서 아마 어려운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지병을 이 핑계로 조사를 안 받는 건데 저는
그거는 조사를 안 받겠다는 다른 명분일 뿐이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는 법리 싸움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헌재에서 다툴 때나 그리고 재판정에서 나가서 부하들한테 사실관계를 놓고 사실은 서로 부하한테 떠넘기기도 하고 하면서 법리 논쟁을 펼쳤는데 재구속되고 나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 끌어내려고 지시 있었냐라고 했을 때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헌재나 그동안은 그 부분 관련해서 진술을 안 했습니다. 이분들부터 시작해서 군 장성들이 줄줄이 윤석열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하지요. 심지어는 경호처에 김성훈 차장까지도 가서 대통령이 비학폰 폐기하라는 지시했다라고 얘기해버리죠. 얼마 전엔 윤상현 의원 가서 그동안은 통화 안 했다 하다가 통화는 했다 그러죠. 그리고 또 이 내각에 있던 전임 조태영 국정원장도 가서 버럭 화를 내는 거 들었다라고. 경로서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법리적인 논쟁을 다툼을 하게 다 무너지니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치투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강제로 끌어내서 망신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입을 열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검찰 특검도 이제 뭐 그걸 그렇게 망신 줘가면서 사실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방문 조사라든지 다른 조사 방법을 지금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재구속 자체에 대한 충격과 또 주변인들이 진술을 번복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이 얼마 전에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압수한 6천만 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를 가짜, 가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 특검은 진짜와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진품을 일부러 숨기고 모조품을 준비해뒀을 가능성과 목걸이가 누군가에게서 뇌물로 받은 물건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진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조품을 대통령 부인이 하고 있다? 외국과 나간 정상회담, 거의 첫 정상회담 아니었습니까? 온 세상이 집중하고 있는 곳에 모조품 갈 수 없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뭐 짝퉁 공화국이라니까 뭐 세계 만방에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잠깐 빌려서 뭐 순방에 찼다 해서 또 영부인이 뭐 모조품을 차느냐 막 이런 게 법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님 집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게 그 집을 털어서 목걸이가 나왔다. 이거는 저는 과잉수사라고. 네, 김 여사 측 입장을 종합해보면 나토 순방 때 착용한 그 목걸이는 지인에게 빌린 것인데 그건 모조품이었고 그 빌린 지인이 오빠였다 이런 것입니다. 일단 모조품은 맞다라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주태 당시의 논란을 저도 기억을 합니다. 저 정도 고가의 목걸이가 신고가 됐느냐, 재산 신고가 됐느냐라는 이제 논쟁이 시작되면서 저거는 지인에게 빌린 거고 장신구 2개는 샀다. 그러다가 또 두 번째 해명은 중소기업 거다. 굉장히 저렴한 거다. 신고의 가치도 없는, 재산 신고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공식적으로 했었어요, 대통령실에서.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또 바뀐 것이죠. 모조품이다. 그 모조품이 어디서 샀는지도 얘기도 안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야,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자기 작은 글씨의 편지를 읽을 수 없는 눈 상태다. 그 나이쯤 되면 작은 글씨 편지 못 읽습니다. 그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비싼 목걸이를 찾다가 국민들이 비판하고 이것이 또 사법의 문제도 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모조품이라고 거짓말시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모조품을 차고 나갔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망신도 그런 대망신이 없는 거죠. 아까 신지호 전 의원이 자료화면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퍼스트레이디가 모조품을 차고 정상 외교 현장에 나갔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목걸이를 누가 잠시 그 현장에 쓸 수 있도록 빌려줬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누구한테 빌린 건지를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답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지인한테 빌렸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인이 오빠였다라고 해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모조품은 진품이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 진품은 반드시 어디에인가 있다. 그날 나토 정상회교 현장에서 찾던 저 진품은 어디에인가 분명히 있고 저런 이제 고가의 보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생산됐는지 쭉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생산돼서 판매됐는지에 대한 이력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경로가 다 파헤칠 거예요. 그게 두려우니까 지금 저 보석을 어디엔가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네, 복 의원님은 2022년에 착용했던 그 목걸이는 분명 진짜였을 것이다. 가품을 차고 영부인이 해외 순방에 가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특검 역시 진품이 어딘가에 있는데 지금 가품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당시에 진짜 명품의 모조품을 차고 나토에 갔었는지 그때는 사실상 진품을 차고 갔는데 그 진품을 어디다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어디서 모조품 하나 구해서 이 동생의 장모 집에 보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건지는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지금 와서 영부인이 내가 나토 갈 때 나 명품 그 가짜 모조품 차고 갔어라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 이것도 어디 보면 국격으로 보면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걸 자기 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의 장모집까지 오빠의 이렇게 장모집. 오빠의 장모집까지 이렇게 숨겼다. 이것 또한 사실은 이 파면당하긴 했지만은 전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그 품격에 맞는 일인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래나 저래나 정말 좀 전 영부인이었지만 격에 맞는 좀 처신과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 저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이라도 두 분, 네 분이 좀 그래도 한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영분이었다는 그 격에 맞고 국민들이 좀 덜 부끄럽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 부부의 격에 맞는 해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김 여사 오빠 장모집을 압수했던 것이 사실 이례적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이완화백의 그림까지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완화백의 그림이라면 지금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그림인데 김 여사 측에서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건 오빠 쪽의 재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략 20억 이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뭐 1억짜리 돈다발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모두가 다 오빠 거다라고 발뺌을 하면 실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지 못하면 그냥 오빠 재산이 되겠죠.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 오빠가 왜 저런 그림하면 그 그림의 전문성이 있는 김건희 여사가 아마 그림도 선택했을 것이고 전시 관련 사업을 했었으니까 구입하는데 개입도 했을 것이고 이런 추측이 상식적으로 다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빠의 동생? 오빠의 장모님? 뭐 이런 쪽에다가 숨겨놓을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피하기 위해서 치졸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떠한 변명을 해도 우리 국민들은 믿질 않아요. 그냥 차라리 제 겁니다. 제 건데 오빠 집에 전시해놓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당당한 모습 아닐까요? 그럼 이제 또 그림의 출처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나오겠죠. 출처가 만약에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처벌받는 게 두려울 텐데 지금 저 정도 처벌은 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실제 본인에게 겨누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비하면 저 정도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재산 신고를 안 했거나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작은 범죄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정말 일반인들도 잘 안 하는 치졸한 짓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끄러웠었구나 라고 한탄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빠의 장모집에서 많은 물건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쯤 되면 오빠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예전에 카톡 명태균 씨와 김 여사가 나온 카톡이 공개됐을 때 오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뭐 무식해서 원래 그래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이런 카톡이 공개되면서 그 오빠가 윤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이냐 진짜 친오빠인 것이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지금 오빠도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 오빠가 이 오빠인지 저 오빠인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사실은 그때는 친오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보다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집안 전체가 앞으로 아마 뭐 여러 가지 이 수사를 세계 특검이 움직이니까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거 나 모조품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설사 모조품이야 하더라도 근데 진품을 어디 숨기기 위해서 모조품 구해서 오빠의 장모 집에 숨겼다라는 것도 이것도 정말 웃기는 처신인데 저는 특검이 이번에 가서 장모집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땐 정확한 제보가 있어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압수수색 영장에서 압수수색 대상은 저 목걸이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이유한 미술품도 있고 뭐 다른 품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것까지를 들고 나와서 공개하는 것, 저걸 왜 공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복 의원님이나 세상 사람들이 저것도 김건희 건데 저게 몇 억이 넘는데 저건 그럼 어디서 났냐? 이렇게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 부분들은 그 특검이 그야말로 특검 시작할 때 우려했던 관련되는 것들을 다 조사하고 언론 플레이해서 망신 주고 하는 전형적인 거라고 봅니다. 저게 저 수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저는 저 부분들은 특검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 여사 해명이 석연치는 않지만 또 김 여사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이후한 화백 그림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구마줄기처럼 나오는 문제의 발언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어제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 사과가 또 논란입니다. 유명해지고 있어 죄송하다 이 발언 이후에 4시간 반 만에 서면으로 또 사과를 했는데요. 어제 이 대통령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러면 더 없으면 제가 잠깐 말씀.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네,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마이크로한 제재, 마이크로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산재를 예방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예, 그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사과야 뭐야 뭐 자랑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희한하고 그리고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얘기 길게 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이 좀 짜증이 난 것 같고 너무 험한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긴 하죠. 좀 거치 결정이 자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론은 뭐 안 좋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보시는군요.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유명해지고 있어서 죄송하다. 사안의 엄중성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4시간 반 만에 최 처장이 서면으로 추가 사과문을 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문을 읽어보면 사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출연한 사람들의 말투, 행태 이런 것들이 좀 험해요. 왜냐하면 자극적이고 험한 말을 해야 그 시청자들이 떠나지 않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저분도 그게 습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국무회의라는 자리에 저분은 업적으로 앉아 있는 거거든요. 배석자예요. 그런데도 어디 감히 발언을 신청하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고 아마 국무회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놀라운 일인데다가 거기에다가 농담적으로 유명해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물론 자기가 죄송스럽겠죠, 대통령께. 그 공직사회에 들어오기 이전에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고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누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니까 사과를 드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표현 자체가 너무 부적절한 거죠. 농담 슬쩍 눈치듯이 이렇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일 때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공인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행적과 말까지도 다 검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분 같은 경우는 과거 자연인일 때 유튜브에 나와서 했던 말들이 선을 넘는 발언들 그리고 특히나 인사를 책임져야 되는 그 핵심 그 처장으로서 실제 적절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자료 화면을 보면. 그래서 저 대통령을 그렇게 아끼고 존경한다면 대통령께 누가 안 되는 결정을 본인 스스로 빨리 내리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명해져서 죄송합니다. 어제 이 사과문도 사과 내용도 논란이었지만 산재 예방 대응책을 논의하는 국무회의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 대답이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발언권을 자청해서 이런 대답을 했는데 대통령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는 분석이 오늘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저거 보면서 야, 이재명 대통령 인내심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지금 장소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고 다 안 맞는 거. 저거 완전히 최동석 인사처장이 국무회의를 대한민국 국무회의를 농락한 거예요. 농락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국무회의 석상에서 발언권도 없는 사람이 자기 신상 문제를 그 발언권을 대통령 앞에서 얻어가지고 유명해져서 미안해 죄송하다. 이건 뭔 말입니까? 이게 사과입니까? 조롱이죠. 또 하필 첫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였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대통령이 진지하게 정말 저 산재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생방송으로 마련한 자리에서 저때 해야 되냐. 시기도 안 맞고 그다음에 내용도 안 맞고 그리고 장소도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 근데 원래 저분이 제가 볼 때는 성품과 인성이 좀 문제가 있는 분 같아요. 보통 사람이라면은 이게 이 때와 장소를 구분할 줄 알면은 저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동안 했던 아무리 유튜브라 하더라도 얘기를 보면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합니다. 그리고 공직관에 대해서 굉장히 삐뚤어져 있어요. 무슨 이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7가지 이 윤리적 기준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만 잘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 삐뚤어진 공직관입니까? 그리고 도를 넘는 권력자에 대해서는 아부해요. 아니 이런 분이 인사혁신처장. 근데 저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니까 애써 불편한 기색을 감추려고 메모도 했다가 고개도 했다가 참 대통령이 너무 난처했을 텐데 그러면은 누군가 총대매해야죠. 저 대통령이 어떤 사연 때문에 해임 못하면은 옆에 비서실장도 있을 거고 당의 대표들도 있을 텐데 왜 저걸 그냥 두는지 모르겠어요. 저 잘라야죠 당장. 네, 난처한 대통령을 위해서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총대 맬 사람이 민주당 내에 있을까요? 사실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여당 사람으로서 왈가왈부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그 야당의 이런 비판을 달게 듣고 그리고 누군가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예. 라고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지난 7일에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분명히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어제 이 시간쯤에 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게 내란에 대한 수사가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입니다.
이 같은 안 의원의 발표 직후에 특검은 참고인 신분이고 강제성 없는 출석 요청이었다고 강조했죠. 그런데 안철수 의원을 향한 공격은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같은 당 권성동 의원입니다. 동지들이 정치 수사에 큰 칼에 쓰러질 때 미소를 머금고 방관하더니 정작 본인에게는 커터칼 수준도 안 되는 참고인 협조 요청이 오자 호들갑 떨고 있다며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님을 다시금 느낀다고 했는데요. 지난 10일에도 하남자 논쟁이 있었죠. 상남자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안 의원이 자신을 청산 대상으로 지목하자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 홀로 본의장 자리를 지킨 자신의 모습을 공유하며 하남자라고 묻는 문구를 올려 응수한 겁니다. 오늘 하남자 직격에는 안 의원이 권 의원을 향해 하수인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첨부한 사진 자세히 보실까요? 바로 이 체리따봉 이모티콘이 화제가 됐던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는 메시지죠. 2022년 7월 취재진에 포착된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인데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내리는 데 개입한 것 아니냐는 당무 개입 논란과 함께 권 의원이 여기에 관여했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 관련 내용 정리해드렸는데요. 지금 대통령실 브리핑이 있어서 먼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한 가운데 대통령실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접견과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한일의원연맹의 카운터파트인 일한의원연맹 회장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스가 전 총리는 2023년 3월부터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번 방안에는 이시바 총리 안전보장 보좌관인 일한의원연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과 오오니시 겐스켄 운영위원장이 동행했습니다. 우리 한일의원연맹에서는 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간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가 바쁜 국내 정치 일정 중에도 방한해 준 데 사의를 표했고 새 정부 출범 후 일한의원연맹의 첫 방한을 환영했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은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과 같은 관계라면서 상호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 후 일한의원연맹을 비롯한 일본 정계 모두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한일 관계가 양국 정상의 리더십 아래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초당적 공감대가 있다며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일본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스가 전 총리는 양국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확대 심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현재의 엄중한 국제 정세 하에서 양국이 국익을 함께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계각층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대통령실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듣고 오셨고요. 저희는 정치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철수 의원 관련한 앵커 리포트를 전해드렸습니다. 안 의원 지난 7일에 혁신위원장 사퇴 후에 전대 출마를 선언했었는데 어제 이 시간에 또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해서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그런데 하고 싶었던 말은 뭐 특검이 우리를 탄압하고 있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당 대표로 나오는 사람들이 당원들한테 내가 이렇게 당을 지킬 특검에 이 무도한 그러한 이 우리 당에 대한 공세를 내가 지킬 적임자다. 이걸 한번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거죠. 강조하고 싶은 건데
근데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왜 하남자 하수인 가지고 저렇게 싸워야 되는지, 이게 어찌 보면은 탄핵 국면에서 탄핵의 찬성의 상징이라고 하면은 국회의원 중에서는 안철수고, 탄핵에 반대하는 상징이라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뭐 또 이게 지금 탄핵이 대통령이 인용되고 파면되고 우리 당이 대선에서 지고 나서도 지금 저런 일을 가지고, 저 별거 아닌 일이에요 사실은. 저걸 가지고도 다시 하남자라고 공격하고, 야 내가 하남자면 너는 하수인이라도 공격하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참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탄핵의 늪에 빠져서 아직도 허우적거리면서 각자 도생하려고 서로 총질하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국민들 보시기에 죄송하기도 하고, 또 우리 당을 그래도 지금도 아끼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저 모습 보면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참 씁쓸합니다. 왜 이런 건 저불러 내가 얘기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커터칼 수준도 안 되는 특검 조사 요청에 호들갑 떨고 있다. 여의도 대표 하남자의 모습이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철수 의원이 내가 하남자면 너는 하수인이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이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유치하죠. 근데 그게 현재 국민의힘의 수준인 것 같고요. 정비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정비가 되기 이전에 우선 윤석열 내란과 관련돼서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을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답답함일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을 부른 것은 피의자로서가 아니라 실제 그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표결에 참석도 했었고 또 탄핵에도 참석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의원이다 보니 참고인으로서 정황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아마 전당대회가 없었다면 저런 표현을 안 했을 텐데 전당대회에 활용하려고 우리 당의 탄압의 칼날이 들어오고 있다. 그 맨 앞에 내가 대상자다. 이렇게 우리 저 지지자들에게 호소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방식이 잘못된 거죠. 본인의 그 계엄과 또 탄핵과 지금까지 이 맥락 속에서 안 맞지 않습니까? 이상한 수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도 조롱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특검도 추가 소환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점도 정리해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오늘 채택이 됐는데 어제 두 의원님 함께하신 청문회에서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이 제대로 확인됐을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의 평균 소득이 한 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266만 원입니다. 서울 지역 주택 착공 실적이 작년에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니 몇만 호 정도 되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실제 수치로는 잘 정확히. 아니 1년에 서울의 주택이 몇 개 정도 공급되는지 알지를 못하세요? 모르시죠? 예. 네, 그럼 지금부터 배우십시오. 네. 26,000호 정도 되고요. 강남과 마용성에서 신규 아파트 30평형대의 평균적인 가격을 아십니까? 가격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후보자님 이 정도는 좀 네. 알고 오셨으면 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체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두 차례 걸쳐서 상임위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일정 정도의 그 분야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졌다. 네, 두 분 의원님 어제 청문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김윤덕 후보자의 전문성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대답을 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YTN 왜 저는 안 비춰주는 겁니까? 저도 열심히 답변 기회는 오늘 권 의원님께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국회의원들이 국토위를 4년 했거든요. 저분이 4년 했으면은 한편으로 보면 전문성이 있을 거라도 볼 수도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저도 국회의원이지만은 제가 하는 법안 뭐 심사하는 법안 다 알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서울시의 1년에 주택 뭐 그 착공되는 게 몇만 호냐, 그다음에 강남이나 마영성의 30평대 아파트 가격 얼마냐,
라는 부분들을 물으면 사실은 저기 있으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좀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들은 예상 질문을 가지고 기본적인 통계는 딱 숙지해 가지고 나오는데 그런 준비는 좀 덜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김윤덕 후보자가 장점은 저런 거 가지고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하지 않더라고요. 모르는 거 모른다 그러고 죄송하다 그러고 이런 태도는 좋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분이 이제 전주가 지역구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이해와 이 부분들은 굉장히 높다고 우리 다들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는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해야 될 일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국민 전체로 보면은 좀 지방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정치인 출신 장관이 가서 관료들이 쪼물딱쪼물딱 거리고 법령 따지고 무슨 저 부작용 따지는 거에서 좀 과감하게 지방을 살리고 국토균형 발전을 이루는 정책들을 펴달라라는 그런 부분들의 기대에는 저는 어제 좀 호응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합의해서 채택은 했지만은 적합한 부분들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 소명이 안 됐다는지 개인 신상에도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봐서는 뭐 우리가 반대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답변은 못했지만 다른 장점을 고려해서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라는 결론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복귀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영화를 비롯한 각종 문화 생활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죠.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배포한 할인권까지 쓰면 단돈 1,000원의 영화를 볼 수 있는 날이어서 문화 할인이 진행되는 밤 9시까지 극장가에 발길이 몰릴 걸로 전망됩니다. 현장 연결해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용산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곧 1,000원 영화표 사용이 시작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평소 평일 오후라면 다소 한산했을 이곳 영화관이 오랜만에 관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오늘은 각종 문화생활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로 오후 5시부터 밤 9시 사이에 상영되는 일반 영화는 원래 표값이 7,000원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경 예산으로 배포한 6,000원 영화 할인권까지 중복해서 쓰면 단돈 1,000원에 해당 시간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문화 할인이 시작되는 오후 5시를 앞두고 1,000원 영화 관람객이 몰리고 있는데 이곳 극장 관계자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니 할인 시간대 영화들은 장르를 크게 가리지 않고 대부분 표가 팔렸습니다. 1,000원 영화 소식을 모르고 현장에 왔다가 현장에서 예매를 하려니 좌석이 남은 영화가 없어 난감해하던 시민들까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영화 관람 할인권 배포된 지 오늘로 엿새째인데요. 관객 수는 유의미하게 늘었습니까? 네, 주말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을 보면 할인권이 배포된 첫날, 금요일에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2만 명 관객이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지난 주말과 휴일 관람객 수는 각각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 10만 명 안팎으로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평일인 그제와 어제도 주말과 비슷한 수준인 8에서 9만 명 넘는 관객이 영화관을 더 찾으면서 46%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때를 빼고는 20년 만에 최대 침체기를 겪고 있는 극장가가 모처럼 웃을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앞서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으로 미리 할인권을 지급한 멀티플렉스 영화관들과 달리 독립영화관 등 소규모 극장에서는 오늘도 현장에서 예매할 때 선착순으로 할인권을 적용받았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YTN 송재입니다. 한증막 같은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삼복더위의 정점이라는 중복입니다. 찜통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도심 속 물놀이장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지아 기자. 네, 전북 완주 한국전기안전공사 물놀이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물놀이장 분위기 어떤가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에 이곳 물놀이장은 여전히 아이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활짝 웃으며 미끄럼틀을 타거나 분수 아래서 더위를 식히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폐장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기온이 여전히 3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은 여전히 물놀이에 한창입니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가족 단위가 대부분입니다. 아파트 단지 근처에 물놀이장이 있어서 가볍게 여름 피서를 떠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을 찾은 한 가족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집 근처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뭐 자유롭게 나올 수도 좋고 아이들이랑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서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1층에 마련된 야외 물놀이장은 개장 첫날인 어제 8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다녀갈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워터슬라이드 4개와 페달보트, 영유아와 유아가 나이별로 이용할 수 있는 풀장 등 다양한 놀이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아이들은 물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보호자들은 그늘 아래서 여유롭게 더위를 식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림보 게임과 경품 추첨, 댄스 대회 등 재미있는 이벤트들이 틈틈이 열렸는데요. 현장에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안전요원 30여 명이 배치돼 안전한 피서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물놀이장은 내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전북 지역의 폭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처럼 도심 속 물놀이장이 붐비는 이유는 바로 폭염 때문입니다. 전북 전역에는 여전히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전북 지역의 한낮 최고 기온은 37도까지 올랐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북 도내 온열 질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여름 현재까지 집계된 온열 질환자는 153명인데요. 이 가운데는 지난 7일 진안에서 산행 도중 숨진 50대 남성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이나 열탈진처럼 야외 작업 중 쓰러지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야외 근로자나 고령 농업인, 복지 취약계층은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폭염에 더 취약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면서 안전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북, 전주, 완주에서 YTN 윤지아입니다. 최근 지급된 민생회복 지원금에 사비를 더해서 소방관에게 커피 100여 잔을 전달한 시민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파란 모자를 쓰고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든 남성, 주인공인 33살 유호균 씨인데요. 이 유 씨는 최근 자신이 받은 민생회복 지원금 18만 원 전액으로 커피를 샀습니다. 무더위로 고생하는 소방관들에게 시원한 커피 한 잔을 돌리고 싶었다는데요. 금액이 다소 부족했지만 뜻을 들은 주변 커피 전문점 대표 김나경 씨가 흔쾌히 아이스 아메리카노 80잔을 맞춰줬습니다. 사비로 20잔을 더한 유 씨는 커피 100여 잔을 지난 26일 강원도 춘천 지역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에 직접 이렇게 배달을 했는데요. 꼭 해보고 싶었던 작은 선이었다며 이름과 연락처 남기기를 거절한 유 씨는 부족한 금액에 커피를 내준 카페 사장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경기도 안산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상대를 폭행하고 차량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러시아 국적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차 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동차 수리점에서 난동을 부린 뒤 몇 시간 만에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또다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한밤중 한 남성이 차량을 밟고 뛰어다니더니 다른 남성에게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위협합니다. 지난 27일 경기도 안산의 한 골목길에서 러시아 국적의 30대 남성 A씨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무서웠죠, 아주. 차 안에 있던 그 분을 야구바따로 창문, 유리, 앞유리, 옆유리, 뒷유리 차를 다 파손을 했죠. 그런데 A씨는 2시간 전쯤 인근 자동차 수리점에서도 행패를 부리고 도주하던 중이었습니다.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는 B씨와 언쟁을 벌이다 주먹질을 하고 카메라 삼각대를 이용해 차량 2대를 연달아 때려 부순 뒤 달아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에서 B씨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자 자신의 승합차로 들이받고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위협을 느낀 B씨는 차에서 내려 피신하다 A씨가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맞아 팔을 다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 차량은 물론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까지 파손됐습니다. 일부러 가서 그 차를 갖다 뒤 막았는 모양이야. 그런데 그거 막으면서
BMW가 내 차를 문짝하고 이렇게 치고 조금 나가는 거죠. 경찰이 1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또다시 도주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추적한 끝에 최초 범행 이후 4시간여 만에 인근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차 수리를 맡겼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여부와 범행 동기 등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오늘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보 대상 지역은 홋카이도 동부, 도호쿠, 간토, 간사이 등인데 도호쿠 지역의 이와테현에서는 1.3m의 지진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예측하는 최대 쓰나미 높이는 3m입니다. 지진의 여파로 중국과 타이완에서도 해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중국 자연자원부 해일경보센터는 현지 시각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해일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타이완 기상당국도 현지 시각 오후 1시 18분부터 남동, 남서부 해안에 0.3에서 1m 높이의 파도가 닥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캄차카 강진으로 인한 쓰나미는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는 러시아 지진 발생 5시간 후인 오후 1시 반을 전후에 울릉도 부근의 수위가 다소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큰 영향이 없어 경보가 내려질 정도는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오려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승객의 기내 보조 배터리 분실에 따른 화재 발생 우려로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현지 시간 29일 이스탄불 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인천행 오지 552편 여객기가 이륙 2시간 30여 분 만에 다시 공항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한 승객이 창문 아래 틈새에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를 떨어뜨렸다가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배터리가 좁은 좌석 틈 등에 끼어 압력을 받으면서 폭발하는 등 화재로 이어질 염려가 있다고 보고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 작업 중에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한솔재지 본사와 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주문한 이후 노동당국이 산업재해 현장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성욱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서울의 한솔재지 본사와 대전 신탄진 공장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6일 신탄진 공장에서 발생한 30대 신입사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수사 차원으로 근로감독관과 수사관 등 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안전점거 같은 자료 확보 이런 걸로 나오신 걸까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숨진 노동자는 입사 한 달밖에 안 된 신입사원으로 폐종일을 옮기던 중 기계 아래층으로 연결된 개폐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4시쯤이지만 회사 측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경찰이 실종 신고를 받고 위치를 추적한 끝에 다음날 새벽 기계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 10시간이 넘도록 회사 측이 사고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압수수색에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위반 사항 등을 살펴봤습니다. 또 추락방지 장치 설치 여부와 투입구 개방 경고장치 작동 여부 등도 점검했습니다. 노동 현장의 비극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충북 음성군의 한 야적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크레인으로 조립식 구조물을 쌓던 중 구조물을 고정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노동 현장 사망 사고에 노동당국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2차 소환 요구도 불응했습니다. 특검은 예고한 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건희 특검이 조금 전에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근데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 상황이잖아요. 구속된 상황에서 체포영장 청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앞서 내란 특검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에 따라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입감돼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내란 특검의 수사 단계라면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서 강제 인치가 가능하지만 내란 특검도 현재 구속 기소한 재판 단계이므로 강제 수사는 불가합니다. 더 나아가서 김건희 특검은 이와 무관한 별개의 피의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별개의 피의 사실로 신병 확보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예. 앞서 내란 특검이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효력을 원용해서 강제 수사를 이어나갈 수 없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거듭된 조사 불응에 결국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내란 특검에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내란 특검의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했을 때는 나름대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과 일시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시간만 미뤄준다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만큼 법원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전면적으로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청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계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좀 들고 있는데 실명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 부분이 좀 체포영장 그런 이제 판단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을까요?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실명 우려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주치의의 소견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정이 법원을 설득할 수준에 이른다면 체포영장을 굳이 발부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과연 이 소견서 내용이 조사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를 표현할 정도인지는 의문입니다. 아마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나름대로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조사에 도저히 응하지 못할 수준의 건강상 우려 상황이다라는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 측은 구치소의 지금까지 조사 보고 내용에 따르더라도 나아가서 특검 자체 조사 상황에 따르더라도 조사에 도저히 불응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는 취지의 항변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황인데 다음 달 8월 6일에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라도 꼭 먼저 조사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걸까요?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을 한 번이라도 조사하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기존에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 공수처의 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기소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예를 들어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무상 여론조사 제공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공천에 개입한 의혹은 현재로서는 업무 방해 혐의의 방침을 찍고 있지만 나아가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죄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김 여사 단독 범행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범죄 사실입니다. 적어도 정치인이나 공무원 누구 한 명은 공범의 형태여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와의 공범 형태가 아니고서는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신문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수사 절차나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건희 특검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단행해야 비로소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전해진 소식은 이준석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 앞서서 한 차례 자택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차를 주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좀 흔한가요? 이준석 의원실 압수수색은 이틀 전에 한 번 이루어졌다. 하루 건너뛰고 오늘 재차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 종료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종료 상태가 아닌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개하는 형식으로 오늘 다시 한번 압수수색 절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압수수색 절차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물품들을 봉쇄해두고 당사자가 직접 손을 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이후에 그 다음 날 곧바로 재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어떤 사정에서인지 하루를 건너뛰고 이틀 만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는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 공천 과정 그 당시 당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준석 의원도 어느 정도는 관여돼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압수수색을 연 이틀에 걸쳐서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준석 의원은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범위가 넓은 압수수색이고 이준석 의원은 스스로가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피해자이지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 거고요. 전당대회 다음 날, 그러니까 개혁신당 당대표가 다시 된 바로 다음 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시기가 공교롭다, 뭐 이런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연히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데 공천 개입이라는 말조차 부적절한 것 아니냐. 당연히 당대표는 공천에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도 있거든요. 이준석 의원 측의 반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압수수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시기도 부적절하다. 특히나 2022년 범죄 사실과 관련된 압수수색이라면 당시 보좌진 등이 사용한 PC면 모르겠지만 2024년 총선 이후에 마련된 보좌진 PC도 1차 압수수색 영장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변호인 참여권이 온전하게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만큼 준항고 신청도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 기본적으로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못한다는 항변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공천장에 도장을 찍는 것은 당대표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 의혹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피의자이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데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닌가라는 뉘앙스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의 시작점이 이제 명태균 씨에 대한 이제 조사가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앞서 특검의 출석 요구에는 불응을 했다가 지금은 또 조율 중인 것으로 좀 알려졌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좀 출석해서 물을까요? 명태균 씨는 이 사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핵심 참고인이자 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차 특검에 출석하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어떠한 대과 관계가 성립되는지를 직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서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느 절차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이는데 명태균 씨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른바 명태균 의혹 외에도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종 공천이 매끄럽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사안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여하거나 알고 있다고 지목되는 인물입니다. 그 스스로가 직접 관여한 공천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2022년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진 공천 개입 관련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서도 특검으로부터 여러 질문을 받고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살펴봤고요. 또 김 여사 본인이 연루된 명품 수수 의혹도 좀 살펴보면 지금 그 의문의 목걸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지금 모든 분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그 논란의 목걸이는 일단 모조품으로 결론이 난 거죠. 그렇습니다. 모조품으로 의심했고 특검은 잠정적으로 모조품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김 여사 측이 물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입니다만 누군가로부터 빌렸다고 진술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 모조품이라고 진술을 변경하거나 관련된 진술 번복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 부분 흔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각종 발견된 물품들과 관련해서 뇌물죄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데 어떠한 범죄 사실과 관련된 부분인지는 보도가 나오지 않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존 김건희 오빠 장모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각종 목걸이, 이유원 그림, 현금 다발이 발견되다 보니 기존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으로는 이들 물품을 압수수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건은 발견되었는데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보니 김건희 특검은 재차 뇌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다시 한번 뇌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기에 이르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의미는 법원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뇌물죄와 관련된 어떤 범죄 사실이 존재
존재함을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특검이 그 내역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김건희 특검은 모두 16개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 수사 대상과 관련된 직접 관련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고 수사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아마도 전혀 모르는 엉뚱한 사건과 관련된 뇌물이라기보다 기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던 16개 수사 대상과 관련된 어떤 인물로부터 받은 물품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이들 물품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또 이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게 장모집에서 이유한 화백의 이제 유명한 화백의 그림 그리고 이 목걸이가 또 하나 있고 현금도 발견이 됐어요. 이것 또한 어떤 뇌물의 대가성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뇌물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김건희 여사 단독만으로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김건희 여사가 혼자서 이와 같은 물품을 지급받고 어떠한 청탁을 현안 해결해 주었다면 이때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되지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이든 공무원이든 누구 한 명은 김 여사와 공모 형태가 발현되어야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품이 김건희 오빠 장모집에서 어떠한 경위로 발견되었는가? 김건희 특검이 이 김건희 오빠 장모집의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는 나름대로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받았거나 전달받기로 약속한 물건을 김건희 오빠 장모집에 보관해왔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되었기 때문인데 언론에 보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김건희 오빠 장모집에 보관하게 된 각종 경위가 구체적으로 현출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들 물품 등이 뇌물죄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의미는 아직까지는 설익은 수사 단계입니다만 김건희 특검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 속에서는 수사 대상인 각종 사건에서 어떤 인물로부터는 그림을 받고 어떤 인물로부터는 현금을 받고 어떤 인물로부터는 목걸이를 받았다는 등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특정하는 과정에 있다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김 여사 측 입장을 보면 그 이유한 화백의 그림이나 현금 1억 원 이거는 나와는 관계가 없다. 오빠 또는 오빠 장모 측의 재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조품으로 주장하는 이 목걸이가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이 바꿔치기 의혹도 수사하고 있잖아요. 진품이 어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나왔습니까? 타인의 재산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조품 바꿔치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김 여사 측의 해명이 없는 상황인데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사실이라면 이때는 실제 뇌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타인의 재산이라는 항변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특검은 타인의 재산이라면 김건희 여사 오빠나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댁에서 나왔던 이 물품들 만연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게 될 터인데 김건희 여사가 타인 재산으로 지목한다면 그 타인으로부터 마련하게 된 경위, 나아가서 자금 출처에 대한 집중적인 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항변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물품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때는 그 자체로 뇌물죄를 구성하기는 어렵고 어떠한 현황과 관련된 해결 문제였는지 연결고리를 채우는 것은 특검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다는 의미는 나름대로는 일정한 사건과 연결고리를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는 적극적인 항변이 없는 이상 소명도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최상병 특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VIP 경로설에 대해서 출석을 한 그 인사들의 말이 자꾸 바뀌는 것 같은데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른바 VIP 경로설 당시는 국가안보실이 주재한 회의 과정이었는데 당시 참석자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두 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명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최초 진술로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진술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과거 이 경로설을 부정했다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는 경로설을 인정했는데 이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경우에는 번복의 경위와 이유에 대한 질문도 반드시 포함되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답변을 통해서 이미 번복된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방점을 찍게 마련입니다. 아마 나름대로는 진술 번복의 경위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한 것으로 보이고 7명 중에 4명이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진술을 한 이상 VIP 경로 자체는 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특검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외에도 이 경로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달돼 결국 수사 외압이 이르렀는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특검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삼복더위가 절정에 달한다는 중복인데요. 그에 걸맞게 찜통 같은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정선이 38도까지 올랐고요.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서 36도를 넘었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서울 28도, 대전 26도, 대구 24도 이상을 유지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6도, 대전 35도, 광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이 적어서 습도만 높아지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서해안에 5에서 20mm,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북부에는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어서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도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심한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